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지난 6월 15일 날 내려진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판결과 노란봉투법과의 어떤 비교 내지 분석을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판결이 두 개인데요. 같은 날 내려진 현대차 판결입니다. 첫 번째 판결 2017-46274 이 판결은 2010년에 2010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고, 그 밑에 2018-41986 판결, 이것은 2013년 현대차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이제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고, 피고는 이제 파업 가담자 4인. 원래 이제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쳐오는 동안에 점점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소를 취하해준다든지 해서 처음에 29명 정도였는데 점점 줄어서 4명이 됐는데, 이 4명이 이 조합원이 아닙니다. 노동운동가라든지 또 금속노조 간부라든지, 그래서 4명을 이제 이 4명에게 현대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죠. 판결의 내용은 불법 파업에 의한 손해 인정 범위, 즉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문을 보면 부산고등법원 즉 원심 판결 중에서 이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새로운 접근이 이제 포함됐다고 해도 판례 변경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판례 법리를 변경한다면 전원 합의체에서 다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합이 아닌 소부에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 사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현대차 울산 공장 1, 2라인을 점거해서 이 공정이 278.27시간, 278시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요 쟁의행위에 가담한 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액 271억 원 중에서 이제 일부인 20억 원을 이제 청구했습니다. 아까 2013년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 그것은 4천만 원짜리입니다. 그것은 63분, 그러니까 1시간 3분 동안 공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다르죠. 4천만 원 청구를 했고, 현대차가 이 경우에는 278시간 조업 중단된 거에 대해서 20억 원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이제 부산고법은 이 피고들이 비정규직 지회, 즉 조합원들과 그러니까 파업 가담자와 노동조합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 파업 참가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또 역할, 쟁의행위를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쟁의행위의 참여 경위, 정도, 또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이 원심이 파업 참가자와 노동조합, 즉 파업 참가자와 비정규직 지회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 파업 참가자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서 현재의 불합리하다. 그 부분을 이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결입니다. 2023년 6월 15일 내려진 현대차 판결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판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이것은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판결이 2010년 불법 파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것은 2013년 7월 12일 그 현대차의 불법 파견 시정과 또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공장 일부를 점거해서 63분간 1시간 3분이죠. 공정을 중단시킨 데 대하여 그 현대차가 이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이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고정비용이라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조업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뭐 임대료, 뭐 제세 공과금, 감가 상각비, 보험료 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 방식 등에 비추어, 그러니까 현대차니까 자동차가 주로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하고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자동차 그 판매 방식의 특성 등에 비추어서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해서 그 파업으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는 등 그 위법한 쟁의 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고정비용 추정을 그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생산량이 나중에 회복되더라도 이것은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아서 이제 그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는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는데 원심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피고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판결 요지를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판결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결 2017-46274 판결. 그 요지를 보면 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해서 결정 주도되고 또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것이 쟁의행위다.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노동조합, 즉 단체인 노동조합이 그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 주체가 된다. 개별 개개 조합원이 아니라 단체인 노동조합이 그 어떤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책임의 원칙적인 주체가 된다. 라는 것을 강조를 이제 먼저 이 판결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우리가 쟁의행위라는 것이 이제 파업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서 일단 파업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지면 그 개별 조합원으로서는 그 파업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단체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또 그리고 급박한 그 쟁의행위 상황에서 이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제 2006년 판례를 이제 먼저 그 원용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제 그러한 그 지적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기존 판례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단체의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그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그 조합원이 노동조합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이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또 현실적인 임금과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 첫 번째 판결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판결, 이제 2013년 불법 파업에 대한 그 손해배상 그 사건이죠. 이것을 보면, 판결 요지를 보면, 이제 종래 대법원은 그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그러니까 고정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그 청구하는 경우에 그 뭐 해당 제품이 적자 제품이라거나 뭐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 반증이 없는 한 그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서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 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왔다. 그러니까 고정비용을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고정비용 추정의 법리가 그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 제품의 특성, 또 생산 및 판매 방식 등에 비추어서 그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 기간 안에 추가로 생산을 함으로써 그 파업 기간 동안 만들지 못했던, 즉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는 등 그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서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 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판결의 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평석이 좀 긴데요.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년 6월 15일에 내려진 이 현대차 판결, 특히 첫 번째 판결에 대해서 2010년 불법 파업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판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은데 뭐 제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로 그 판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제가 논문 쓰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대법원이 주장하는 의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판결 2017-46-274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대법원이 자평하는 의의입니다. 2014년 판례를 역시 이제 그 인용을 했습니다. 2014년 판례를 보면 이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일정한 유형의 사안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공동 불법 행위자 사이에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 불법 행위 그 법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이제 이 판례가 취한 것인데요. 일단 그 대법원은 2014년 판례를 이제 원용을 이제 했고, 그런데 이 대상 판결은 즉 2017-46-274 이 판결은 그 예외적으로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그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 제한 정도는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했다. 대법원의 자평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그 대상 판결은 그 노동조합법의 규정,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또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그 불응하기가 어렵고 기대하기 어렵고 또 아주 긴급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또 헌법상 단결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의 가담자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 그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 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이 현대차 그 첫 번째 판결에 의의가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판결 2013년 그 이제 2013년 현대차 불법화업 손배 판결이죠. 그 대법원은 이 두 번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줄친 부분 이제 보시겠습니다. 쟁의행위 종료 후에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 방식 등에 비추어서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그 추가 생산을 통해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등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매출 감소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그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 사실의 추정이 깨지게 된다고 최초로 설시하였다. 그러니까 종전 판례가 설시한 간접 반증 사유에 더해서 그 생산 감소로 인해서 매출 감소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도 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깨진다고 봄으로써 이 고정비용에 상당하는 손해의 추정을 깨트리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 지금 한노위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용은 지금 현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안이죠. 이제 이 노란봉투법과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상 판결의 어떤 뭐 관계라고 할까, 그 법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맨 끝에 맨 아래 보시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3조 제2항 개정안은 내용이 뭔가 하면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규칙 사유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이 노란봉투법 안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첫 번째 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대상 판결이 말하자면 이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뭐 사실상 일정 부분은 입법 효과를 거둔 셈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이게 사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법원이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 반박 보도자료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면서 이제 이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노란봉투법이 원래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것도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총선 공약이었죠. 이제 그런데 오늘 현재, 제가 오늘 촬영하고 동영상 찍고 있는 오늘 현재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된 상태입니다. 여당은 이제 이에 반발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의 중요 내용을 보면 일단 사용자 범위의 확대, 즉 현행 그 사용자 개념에 더해서 이게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다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다 사용자의 범위에 확대시킨다는 것이고, 또 지금 제가 노란봉투법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노동쟁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의미하는데 결정자를 빼고 단순히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자라는 것이 이제 아니고 세 번째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는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노조법 3조 2항을 개정하자고 하는 노란봉투법의 효과를 이제 이 판례가 제가 소개해드린 그 대상 판결이 첫 번째 판결이 사실상 법 개정하지 않고도 이 판례를 통해서 법 개정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제 그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지적을 뭐 정부 여당이나 경영계로부터 이제 받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보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대상 판결이 결코 노란봉투법 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 대상 판결과 노란봉투법 내용이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 노동부 의견이 맞습니다. 얼핏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맨 끝에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 보시면은 민법 760조 민법 760조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760조 1항은 수인이 즉 여러 명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공동 불법 행위자의 부진정 연대 책임을 이제 민법 760조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대원칙이죠, 그렇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각자가 이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불법 행위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그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일 한 명이 변제를 하면 나머지 그 행위자도 면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 대상 판결과 노란봉투법이 이제 다르다는 거. 대상 판결은 단지 노동조합의 책임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불법 파업에 참가한 자들의 그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할 경우에 이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을 해서 노동조합이 더 큰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공동 연대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인한다는 말은 이 판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공동 연대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 그러니까 민법 760조의 원칙은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3조 2항 개정안은 이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이 민법의 대원칙,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760조 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 행위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공동 연대 책임, 즉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대상 판결에서 노란봉투법과의 어떤 비교 분석까지 이제 하고 마치고 이 대상 판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